자, 원래 해수욕장 개장 예년에 비해 빨라졌습니다.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 지난 주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하면 떠오르는 백사장 규모가 매년 줄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은 재해 위험을 키운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경대 국제연안과학센터 류중영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으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10년 사이에 10m,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1년에 축구장 5.5배 규모의 연안이 지금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백사장 규모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2023년에 실시한 연안 침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운대 백사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약 80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23년에 60m 정도로 좀 감소를 하면서 20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해안선 길이 1.5km를 기준으로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전체 면적의 약 25%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 이제 축구장 이제 7,000제곱미터 면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네. 축구장 4.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예. 만약에 우리가 유실된 이 면적을 만약에 1m 깊이의 모래로 가득 채운다라고 하면 네. 약 48,000톤 정도의 모래가 필요하고 있는 약 25톤 덤프트럭 1,900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2년마다 축구장 넓이 1.2배만큼의 모래사장이 유실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실된다는 것은 이제 쓸려서 바다로 그렇죠. 빠졌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지난 7, 8년 사이에 80m에서 60m, 그러니까 20m 정도. 그렇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길이로 비슷한가요? 실제 체감되는 길이가? 네, 맞습니다. 매해 이제 솔직히 나가서 보시면 특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침식이 되는 모습을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여요. 그래서 한 해 지나고 나면은 이 백사장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제 이걸 메꾸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꿀 때마다 겨울에는 분명히 짧았는데 개장 때 되면은 왜 이렇게 또 늘어났지?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작업인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모래사장 유실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강한 태풍이 이제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파도 자체를 높고 이제 강하게 만들다 보니 이제 발생하는 자연기원 침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안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가 예를 들면 해안에 따라 도로가 이제 건설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직립화가 좀 심해지는 문제. 그러면서 호안이 또 건설되고 주변 지역에 방파제라든지 잠재가 설치되면서 이런 딱딱한 경성공법을 활용한 이제 구조물들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물 사이를 흐르는 해류의 유속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류 지역으로 파도의 힘을 반사시켜서 침식을 2차, 3차 침식 피해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그 구조물 자체가 침식을 부른다기보다 2차, 3차 연쇄적인 작용으로 모래가 쓸려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 구조물이 설치된 그 지역 자체는 국수적으로 좀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설치되게 되면 사실 이게 물이라는 게 막아놓으면 다른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침식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파도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침식이 안 발생했는데 왜 갑자기 발생하지 이런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양의 침식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뭐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 사실 이런 2차, 3차 침식 피해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이제 연안정비 사업에서는 구조물을 사실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피해는 또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모래사장의 모래 유실에 대한 부분이 해수욕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자연을 지켜가고 생태를 보존하는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의 기능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래사장은 여름 휴양지로 되게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데 사실 모래사장은 연안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장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봤을 때 모래사장이 육지와 바다 사이 이제 그 경계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큰 이제 파도가 육지로 밀려서 들어올 때 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모래사장을 지나면서 이제 완화되고 충격이 흡수되면서
그 연안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침식이라든지 홍수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방파제 역할. 그러면 이 길에는 적정한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백사장이 길게 뻗어 있으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자연 상태의 백사장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은 상태에서 파도의 힘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게 밀물이 들어올 때 오히려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네. 나갈 때는 줄어들 만큼 그 길이가 돼야 이것이 이제 침식이 안 일어나고 퇴적이 일어나는데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광안리만 보더라도 많이 짧아졌죠. 그렇죠. 네, 도로가 건설되든지 빌딩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충분히 그 에너지를 흡수할 만큼 길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사실 그 단계는 뛰어넘었다. 이미 넘어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리와 감시가 중요한 것이고요. 네. 연안 침식 실태 조사가 있는데 부산의 해수욕장 7곳 중에 4곳이 C등급이 우려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A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A는 양호한 상태라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B는 이제 뭐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침식이나 퇴적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네네. 괜찮고요. 근데 C와 D 지역 같은 경우는 침식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C 지역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 심각하게 우려가 좀 된다. D 지역은 침식이 사실 심화가 되다 보면서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송정, 임랑, 그리고 C등급 받은 것들이 지금 서너 군데가 나왔어요. 네. 예. B는 그나마 나은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자료가 2024년 연안정비 사업 예. 이후에 나온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이후에 사실 작년에 예. 연안정비 사업으로 모래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붙는 거 우리가 그렇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그러네요. 내려가겠죠. 이게 당연히 이제 부었으니까. 그렇죠. B 이상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 예.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사업 그래서 이제 자체는 추세가 중요하군요. 어떤 이제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일반적인 지켜봐야 상황에서는 침식이 일어나지 예. 않더라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예,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모래가 계속 유실되고 백사장이 짧아졌을 때 해일이나 예.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주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래사장이 이제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안 지역이 바다의 영향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면 완충지대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연안 도시는 연안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좀 더 일으키는 바로 우려가 이제 되는. 방파제를 아까 비유하셨는데 그렇죠. 방파제가 없을 때는 파도가 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직접적으로 않고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를 육지 연안 쪽으로 다 그렇군요.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모래사장이 줄어드는 것이 해수욕장이 어떤 놀이의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이게 아주 네.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지점인 것 같네요. 연안 보존 사업에 정부가 5년 동안 1조 7천억 원을 썼는데 지금 이런 연안 방식 그 정비 사업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건지. 예. 이 정부가 지난 이제 2000년부터 10년 주기로 단계별로 연안정비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조 단위의 정말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초기에는 침식이 심한 이런 연안 지역을 이제 복구하는 데 사실 많이 예. 그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예를 들면 호환을 건설한다든지 네, 네. 방파제 잠재를 설치하는 경선공법을 활용한 딱딱한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하는 쪽에 집중이 됐었고 예. 2단계로 와서는 이제 2013년, 14년이 지나면서 막대한 양의 모래를 연안 지역에 투입을 하면서 네. 모래사장을 복원하고 그리고 뭐 해안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해수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보면 이런 경선공법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실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 파도의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잠재나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된 일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가 되고 있는데 예. 구조물 사이라든지 예. 아니면 침식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까지 파력이 전파되다 보니 침식이 2차, 3차 침식이 유발되는 문제들이 다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연구도 또 필요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엔도 지금 사실 이 연안 관리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수면에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다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떤 대책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윤회 2030에서 보면 이제 연안의 통합적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 관리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예. 해수부 보고서를 보면 이에 맞춰서 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작년까지 이제 R&D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다른 방향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 예. 발빠른 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기존의 경성공법에서 좀 벗어나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연성공법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면에 그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연안 습지를 복원, 확대하는 네. 방법 그리고 맹그로브와 같은 천연 식자재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인공 방파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등이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류중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